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가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나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나요? 자극적이고 단 음식이 당기나요? 위의 질문에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상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 많이 사 드시죠? 하지만 이 편리한 배달 음식이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나아가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완전 면역은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식습관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머릿말과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여러분께 전달드립니다. 면역력 강화의 첫걸음을 완전 면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3살 버릇이 여든간다. 나의 선택과 반복되는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피곤한 건 면역력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가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나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나요? 자극적이고 단 음식이 당기나요? 위의 질문에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면역력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이 흔한 병부터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큰 질환도 모두 면역력과 관련이 있지요.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면역력을 키워 염증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면역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는 많이 알게 되었지만 정작 면역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는 것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몸은 바이러스와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나 몸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처리하는 힘입니다. 침입을 전쟁에 비유하자면 면역력은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의 몸에는 병원체와 이물질을 없앨 수 있는 많은 군대와 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대 같은 면역기관으로 500개에서 600개의 림프절과 흉선, 비장, 고울수, 간, 장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탄생하고 훈련받는 군사인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군사훈련을 통해 어떤 병원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이렇게 정교한 면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족력과 체질에 대한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면역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몸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분석해야 할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 환경입니다. 면역력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몸속 내부 환경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개선한다면 내일부터 내 몸은 더 나은 면역력을 가진 튼튼한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완전 면역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면역 지식을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우선 이론편에서는 면역력이 왜 필요한지부터 면역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면역 체계를 모른 채 섭취하는 약의 위험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최신 연구인 후성 유전학은 미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며 전반적인 면역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천편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증상별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과일 면역 밥상 레시피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면역력 향상에 특히 중요하며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면역 밥상에 꼭 필요한 실천 팁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각종 면역 질환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건강을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이 항상 옆에 두는 지침서로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확실하게 책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전이나 가족력 같은 운명적인 건강관에서 벗어나 몸은 언제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배달 주문이 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배달 음식은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찾게 되었다. 배달 음식 양이 증가하면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2배 증가했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등의 기준과 성분 규격 위반이다. 내가 배달해 먹는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하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쉽고 편리하고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끊기는 어렵다.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어쩌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 물을 밤새 먹었던 기억이 난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다. 폴리인산 나트륨이 대표적이다. 이 마법의 첨가물을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하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데 말이다. 이 첨가물을 밀가루에 넣으면 면발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단무지에 넣으면 흐물흐물한 물을 탱탱하게 변신시켜준다. 그 외에도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런 첨가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이유가 따로 있다. 첨가물 표시 규정 때문에 산도조절제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산도조절제에는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 나트륨, 인산염, 염산, 푸마르산 등 화학물질의 종류가 55가지나 있다. 튀긴 음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햄이나 소시지, 치킨 같은 육가공품, 각종 어묵류, 맛살, 음료수, 과자, 유제품, 사탕 등 웬만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다. 산도조절제가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첨가물을 계속 먹게 되면 혈액과 유전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연산과 푸마르산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면 적혈구가 줄어들고 급성출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인산염은 많이 섭취하면 칼슘 문제로 동맥경화나 뼈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칼슘과 인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인이 많이 흡수되면 칼슘을 빼내 체액의 균형을 맞춘다. 칼슘은 뼈 합성과 체액의 균형, 근육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위험하듯 인 과다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뼈와 함께 근육과 신경 건강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 동물 실험에서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안전 섭취량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 집에는 아주 친숙한 모습의 발암물질이 함께 살고 있다. 암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이 아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미세한 양의 화학물질들이 몸에 쌓여서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킬지 모른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다. 영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공된 고기나 붉은 고기를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암이 8,800건 더 적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미국의 암 전문가 윌리엄 리진스키 박사는 대부분의 암은 30-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다. 아질산 나트륨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으로는 70ppm 이하라고 한다.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이라도 몸속 구석구석에 쌓일 수 있는 성분이다. 이 성분은 적혈구에 작용하여 헤모글로빈을 파괴한다. 당장의 호흡곤란이 오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몸속 어딘가에서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리진스키 박사는 당시 1000명이 암으로 숨지는데 그 중에는 아질산 나트륨의 희생자가 제일 많다고 했다. 이 발표 후 육가공회사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안전할까? 문제 물질이 발표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첨가물이 연구되어 발암물질이 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린다. 식품 첨가물 속에 섞여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이 누군가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알 수 없는 첨가물은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인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일 뿐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계는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지식은 소비자의 몫이다. 많은 배달 음식들이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함의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편리함이 주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질병이라는 고통과 맞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억하자. 첫 번째, 산도조절제 인산염은 뼈와 근육에 이상을 일으킨다. 두 번째, 안전 섭취량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세 번째, 다양한 첨가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모른다. 면역력이 약하면 밥 먹지 마라. 주식을 바꾸면 건강하다. 한국인의 주식은 쌀밥이다. 따끈한 쌀밥과 국, 그리고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최고로 치고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결핍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감기 몸살에 걸려서 입맛이 없으면 죽을 끓여 먹고 간혹 바빠서 끼니를 놓치면 김밥이나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든든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많은 병에 걸리기 쉽다. 정제 탄수화물이 널리 보급된 후 각기병, 비타민 결핍증 등 다양한 질병이 많아졌다. 더 다양한 음식이 나오면서 질병의 종류도 늘어간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인체가 사용하는 1순위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중한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녹말, 과당, 식이섬유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농경사회인들은 녹말 형태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꼭꼭 씹어 소화시켜 당 에너지원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소화를 거치지 않고도 더 쉽게 완전 영양소를 섭취하던 시절이 있었다. 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이 주식이 된 시기는 인류 역사 전체로 볼 때 그리 오랜 세월이 아니다. 농경생활인보다 더 건강한 수렵채집 생활인. 1만 년 전 농경생활이 시작되기 전까지 인류는 수렵채집 생활을 했다.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과 견과류 열매를 따먹고 야생식물을 채취하여 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때로는 다른 동물도 먹었다. 농경생활은 과일이 열리지 않는 계절에도 저장을 통해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경생활인은 수렵채집인에 비해 더 건강해져야 했다. 책,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농업의 도입이 재앙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농업혁명이 건강과 행복을 주기보다 오히려 질병과 문제를 주었다. 여러 자료를 통해 농경생활인이 수렵채집인보다 더 건강하지 않았던 흔적들을 발견했다. 농경생활인은 영양소와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구루병과 각기병, 펠라그라, 괴혈병, 철결핍성 빈혈과 치아 에나멜 결손, 퇴행성 척추 질환 등 질병이 몇 배 더 많이 발견되었다. 수명도 짧았다.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성 질환에도 걸리기 쉬웠다. 수렵채집인에 비해 음식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과일과 야채의 양도 많이 줄었다. 수렵채집인은 에너지의 65%를 과일과 채소에서 얻었지만 농경사회인은 20% 미만으로 섭취했다. 요즘 우리의 식습관을 봐도 신선한 과일과 야채보다 정제된 곡물 위주의 식사가 주류를 이룬다. 수렵채집인은 더 적게 일하고도 더 건강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는 그래서 수렵채집인 쿵족은 음식을 얻기 위해 매주 12시간에서 19시간을 썼고 탄자니아 하드자족은 14시간을 일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들은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하며 75가지 이상의 야생식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 그리스와 터키의 유골에서 수렵채집인의 키가 농경사회인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렵채집인의 평균 키는 남성 175cm, 여성 165cm였다. 농경생활을 한 기원전 3000년에는 평균 키가 남성 160cm, 여성 152cm 정도로 매우 작았다. 더 미개할 것만 같은 수렵채집인이 농경생활인보다 건강했다는 사실은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잘 먹는다는 것이 쌀밥과 다양한 조미료로 요리한 반찬을 곁들인 식사가 아니다. 다양한 영양소는 식탁의 모습이 아니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있는지이다.
세포는 약 50종의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제대로 소화해서 내 몸에 잘 흡수해야 최상의 영양 상태가 가능하다. 수렵채집인이 농경생활인보다 더 건강했던 이유는 그들의 밥상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렵채집인의 주식은 나무의 열매와 다양한 식물이다. 자연이 준 그대로의 모습이다. 수렵채집인은 우리가 주식이라 여겼던 현미나 통밀 같은 곡물을 일정하게 먹지 못했다. 그럼에도 농경생활인보다 건강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농경생활인보다 더 활동적이었을 것이다.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대신 자연을 뛰어다니며 움직이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수렵채집인의 주식은 유인원의 주식과 비슷했을 것이다. 사람과 99.6% 유전자가 같은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의 유인원은 바나나 같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에너지와 근육을 만든다. 사람도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순수한 당은 과일에서 얻을 수 있다. 곡물 탄수화물이 애써 침샘과 췌장의 소화 요소로 소화를 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오래 먹으면 인슐린 조절에 문제가 오기도 한다. 당뇨와 고혈압, 비만의 문제도 심각하다. 국내 1880만 인구가 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금 곡물이 진정한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일의 당은 순수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이다. 오히려 정제된 탄수화물의 위험인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도 없다. 과일은 현미나 고구마보다도 더 낮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다. 곡물에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비타민 결핍과 빈혈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한 알의 열매는 그 나무가 지닌 완벽한 영양이 담겨 있다. 사과 한 알에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수십 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항산화 영양소인 퀘르세틴과 생명의 빛 효소,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연의 무수한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다. 열매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만성질환이 없다. 오히려 암과 자가 면역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에서 완치되는 사례도 있다. 사라진 암의 저자 한상도 씨는 곡물 위주의 식사와 무절제한 삶에서 얻은 아물 과일과 야채 위주의 식사로 바꾼 후 1년 반 만에 완치했다. 자가 면역질환 베체트병으로 평생 스테로이드제를 먹던 30대 여성도 열매 위주의 식사를 통해 200여일 만에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달라졌다. 우리는 최소한 하루 식사량의 30% 정도라도 신선한 과일과 야채로 채워야 한다. 두 끼를 열매로 먹는다면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컨디션이 될 것이다. 만성 피로와 빈혈, 면역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당장 밥 먹지 말고 열매를 먹어야 한다. 기억하자.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이 주식이 되면 건강이 나빠진다. 두 번째, 농경생활인보다 수렵채집 생활인이 더 건강하다. 세 번째, 하루 한 끼의 열매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 홍삼보다 해독이 먼저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홍삼과 같은 면역 증강식품을 많이 찾는다. 무엇을 더 먹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독소가 가득한 몸은 면역에 좋은 음식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데 비싼 가구를 들여놓는다고 빛이 날 리가 없는 것과 같다. 특히 배달 음식이나 과자, 빵, 면류, 육가공식품 등의 음식을 자주 먹었다면 몸에는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 이러한 독소들은 몸에 불필요한 성분으로 염증을 만든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은 만성염증으로 바뀌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다. 특히 만성염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암이 생성된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자궁내막염은 자궁내막암으로, 만성 전립선염은 전립선암으로 그 병이 커진다. 독소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이는 만성염증이 되고 또 이것은 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독의 효과는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의 치료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는 몸 전체의 독소를 빼는 치료를 중심으로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결핵 환자 중 99%를 완치했다. 그 중에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핵 환자들은 그 외에도 고혈압, 천식, 알레르기, 신장병을 함께 앓고 있었는데 이 질환들도 함께 치료가 되었다. 막스 거슨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덤으로 여러 증상과 함께 시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거슨의 치료법은 몸 전체의 내부 환경을 개선시켜줌으로써
여러 증상들을 함께 해결해 주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이 특정한 장기에 좋다라는 공식은 몸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은 연결되어 있다.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막스 거스는 피부결핵 치료 후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이어갔다. 그는 암의 원인을 유전자나 특정 발암물질에 두지 않았고 몸 전체에 독소 배출이 안 되어 일어난 신진대사의 퇴행을 원인으로 보았다. 몸이 망가진 원인의 중심에는 간과 장이 있다. 막스 거스는 암 환자에게 커피 관장을 통해 장과 간에서 독소 배출을 돕고 하루 13잔의 과일 야채즙으로 세포에 칼륨을 공급했다. 질병 상태의 세포는 대부분 칼륨이 있어야 할 곳에 나트륨이 많이 쌓여 있다. 하루 13잔의 과일 야채즙은 해독과 동시에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었다. 암 치료의 핵심은 깊이 있는 해독과 간과 장, 그리고 모든 장기의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암 자체를 제거하고 일부 장기를 회복하는 것보다 모든 신진대사의 기능을 회복하면 암은 자연히 극복된다. 막스 거슨의 치료는 당시 제약산업이 성장하는 분위기에서 돌팔이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도 딸 샤롯 거슨이 멕시코를 중심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그의 치료법을 배우러 온다. 우리나라도 대한제암 거슨 의학회를 통해 한국인에게 맞는 치료를 연구해가고 있다. 생명의 중심간, 피곤하고 눈이 빽빽한 이유, 우울하고 쉽게 화를 내는 이유, 얼굴에 핏기가 없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한 이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들은 모두 간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신진대사의 핵심 장기는 간이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병의 90%는 간 때문이다에서는 간 기능에 문제가 오면 담 기능, 신장, 위, 심혈 부족, 폐건조증이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간의 문제로 담 기능이 저하되어 불면증이 오고 꿈을 많이 꾸며 자주 놀라고 황달이 오기 쉽다. 신장도 연결되어서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며 이명에 노출되고 청력이 감퇴하며 현기증이 자주 발생한다. 위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이나 설사, 소화불량이 생기고 속이 답답하거나 온몸이 나른해지며 옆구리 통증이 온다.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과 얼굴이 칙칙해지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온다. 폐도 건조해져 마른 기침을 하거나 쉽게 화를 내고 각혈을 하기도 한다. 양의학적 관점에서 간은 영양소의 합성과 대사, 생산과 해독에 관여한다. 간은 첫 번째 에너지 대사를 한다. 음식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가지고 필요한 형태로 변환시켜 다른 장기로 보내준다. 쓰고 남은 에너지는 간에서 저장한다. 불필요한 물질은 해독 과정으로 처리한다. 밥을 먹어 소화시키고 남은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서 저장한다. 글리코겐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유지시켜주고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간에서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알부민이나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담즙산을 만들어 지방 소화를 돕는다. 만능인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모두 관여한다. 두 번째,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만든다. 효소와 비타민과 1500ml의 담즙을 만들고 혈액응고와 면역에 관련된 단백질도 만든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조효소로 작용하여 각종 효소의 작용과 기능에 빠질 수 없다. 온몸을 조절하는 호르몬 대사도 간에서 기능한다.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가 오면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 있다. 호르몬제를 맞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간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간은 해독작용을 한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에 직간접적으로 들어온다. 아무리 이상한 음식을 먹어도 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거나 죽지 않는 이유는 간과 장에서 해독을 하기 때문이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간이 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어디서 해독하는가? 간이다. 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약도 화학성분이라 해독하지 않으면 몸에 위협을 준다. 이런 화학물질까지 간에서 해독해내고 유해물질이 심장과 뇌에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네 번째, 간은 면역작용을 한다. 장에서 흘러오는 독소와 유해 세균들을 막아낸다. 간에는 쿠포세포라는 대식세포가 있어서 해로운 세균과 물질들을 잡아낸다.
면역에 관련되는 단백질도 간에서 만들어진다. 인터페론, 사이토카인, 퍼포린 등 면역세포들이 사용하는 무기 같은 단백질을 생산하는 장기도 간이다. 간은 엄청난 청소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영양소 공급과 대사에 문제가 온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비싼 보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간을 위한 생명의 에너지, 항산화 영양소. 술을 마시면서 과일을 먹으면 술이 잘 깬다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다. 과학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안주는 과일이다. 그 이유는 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간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엄청난 화학공장으로서 열심히 기능하기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난다. 활성산소는 장기가 일을 많이 할수록 노폐물을 많이 해독할수록 생겨난다. 이 활성산소를 그대로 두면 간 기능에 해를 끼쳐 제대로 해독이 되지 않는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중화제가 바로 항산화 영양 성분이다. 이 성분들은 대부분 과일과 야채에 포함되어 있다.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퀘르세틴이나 비타민 A, C, 이 같은 성분들이 항산화 영양소다. 막스 거슨이 하루 13잔의 녹즙을 암 환자들에게 마시게 했던 이유도 간 기능의 회복에 있다. 녹즙은 세포에 칼륨을 공급하면서도 다양한 식물 활성 물질들이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특히 막스 거슨이 추천하는 해독용 야채와 과일은 사과와 당근이다. 아침 식사를 밥이나 빵 대신 과일로 바꾸었을 때 매우 빠르게 뱃살과 내장 비만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면역이 약하면 아침에 쌀밥이나 빵보다 과일을 먹어보자. 기억하자. 첫 번째,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쁜 성분을 해독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독의 중심 장기는 간과 장이다. 세 번째, 자연식이 해독 음식이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는 담지 못한 좋은 내용이 책 속에는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책을 직접 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